안녕하세요. 공대 상상 20기 심우진입니다. 오늘은 원자핵공학과에 대해 소개해 주실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자핵공학과 1학번 그리고 공대 상상 18기로 활동하고 있는 이번 게스트로 출연하게 된 정진용입니다. 우선 원자핵공학과가 뭘 하는 학과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역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이제 예. 원자핵공학과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게 가장 떠오르나요? 핵폭탄이 떠오르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에도 많이 가동되고 있는 원전 같은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네, 미래 과학 기술이라고 소개되는 핵융합 같은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네, 정말 그런 것들을 다루는 학과인가요? 네. 일단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오펜하이머 혹시 보셨나요? 오펜하이머 아직 안 봤어요. 오펜하이머 아직 안 봤네요. 사실 저도 아직 안 봤는데 이제 원자핵공학과는 이름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원자핵의 상호작용을 이용하는 학과입니다. 원자핵들의 상호작용을 공학적으로 이용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실생활에 이제 공학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를 연구하는 학과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굉장히 많은 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핵폭탄도 사실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핵융합, 그다음에 뭐 원자력 발전소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는 핵폭탄 빼고는 다 합니다. 네, 우리는 핵폭탄을 할 수 없어요. 그 이제 사실 제가 입학을 한 지가 지금 이제 21학번이니까 입학한 지가 이제 3년이거든요. 근데 원서를 쓸 때부터 제가 이제 지금까지도 늘 질문을 듣습니다. 원자핵공학과 핵폭탄 만드나요? 하는데 저희는 절대 만들지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핵분열, 핵융합, 그다음에 뭐 방사선 등을 이용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핵분열, 이제 원자핵이 쪼개지는 과정이죠. 핵융합은 반대로 서로 다른 원자핵이 합쳐지는 과정입니다. 방사선은 이제 원자핵과 다른 입자들, 뭐 전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방사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공학적으로 활용하는 학과라고 딱 정리를 짓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가속기, 입자 가속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그 미립자 연구에서 많이 네.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자 가속기도 결국에는 우리가 입자를 가속시키는 거잖아요. 입자를 가속시키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도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연구에 네. 원자핵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딱 떠오르는 게 없는데 혹시 네.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자핵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 방사선, 핵융합, 핵분열 같은 거는 쉽게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학과가 반도체를 한다는 거를 입학하고 나서 알았어요. 이제 사실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좀 간판 학과들이 있죠. 전기정보공학부라든가 아니면 뭐 재료공학부라든가 그런 학과들이 있는데 그러면 원자핵공학과가 어떻게 반도체를 연구한다는 걸까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의문이 들 수가 있거든요. 네. 혹시 반도체 식각 과정 들어봤나요? 반도체 식각이라는 단어부터 일단 굉장히 생소한 것 좀 같습니다. 생소하죠. 반도체 식각이라는 것은 반도체의 표면을 깎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깎아내는 게 사실 우리가 반도체를 깎아낸다 하면은 뭐 그거를 커터칼로 자르거나 뭐 그러진 않잖아요. 이제 정말 정밀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순도 높은 그리고 아주 정밀한 이제 자르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식각인데 반도체 식각 과정에는 건식, 습식 식각이 있어요. 그 중에서 건식 식각이 플라즈마를 이용합니다. 이제 건식 식각에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이제 반도체를 자르는데 플라즈마를 이용해야 이제 굉장히 얇고 미세하게 반도체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곧 반도체의 성능을 이제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사용하는 플라즈마는 저희가 저온 플라즈마, 공정 플라즈마라고 부르고요. 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이제 원자핵공학과에서도 반도체를 연구할 수가 있다. 네, 사실 그리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학과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법이 언제 제정됐는 줄 아세요? 아무래도 네. 원전이 처음 생겼을 때일 것 같은데요.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네요. 원전이 생겼을 때보다 훨씬 전이에요. 1958년에 원자력법이 처음 제정됩니다. 한참 전이죠. 벌써 몇 년 전인가요? 조금만 이제 5년만 있으면 70년 전이건데 그 우리나라의 1958년 원자력법이 처음 제정되고 그다음에 원자핵공학과가 서울대에 언제 생겼는지 아시나요?
58년도부터 원자력법이 있었으면 네. 아마 서울대 설립 때부터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서울대 설립부터는 아닙니다. 1959년부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원자핵공학과가 아니라 원자력공학과로 이제 이름이 붙여져서 이제 그때부터 학과가 쭉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인재들을 양성해서 이제 네. 국내에 많은 원자력 기술들이 그렇죠. 개발된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좋네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1958년도에 원자력법이 처음 제정돼서 1959년에 원자력공학과로 처음 설치가 되었고 1975년에 원자핵공학과로 이름을 한번 바꾼 뒤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정말 긴 학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원전 기술을 배워오는 나라에서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까지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을 책임지시는 그런 분들을 이제 양성해내는 학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학 계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은데요. 원자핵공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핵 자체에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멋있잖아요. 핵 멋있지 않나요? 안 멋있나요? 네, 미안합니다. 네, 저는 멋있어요. 네. 처음에 이제 연쇄 반응 혹시 아시나요? 이제 네. 뭐 원자로 같은 데서 네. 일어나는 연쇄 반응 말씀하시는 그죠. 거죠. 우라늄 235가 핵 분열을 할 때 그게 이제 여기서 전부 설명하기엔 굉장히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분열 이렇게 계속 분열을 이어나가는 과정을 연쇄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연쇄 과정을 담은 제가 과학 만화책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만화책을 보고 우와 쩐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멋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실 원자핵공학과의 저의 첫 인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뭐 중학교 3학년 때는 과학 시간에 방사선 6종 기술, 그러니까 식물이나 그런 작물에 자연 방사선의 발생 빈도를 높여서 쬐이면 되게 우수한 품종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방사선 6종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때부터 완전히 나는 원자핵공학과에 가야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상당히 많은 진로를 고민을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83일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내용에 관련된 책이냐 하면 1999년도에 일본의 도카이무라라는 곳에서 방사선 인계 사고가 한번 발생해요. 예, 거기서 네. 사고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본 적 있나요? 예. 복수 전공할 생각 있나요? 저는 네. 이미 전공이 2개나 있어서 네, 농담이고요. 유감입니다. 83일이라는 책이 1999년도에 일어난 도카이무라 임계 사고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인데 그때 이제 방사선 피폭을 굉장히 심하게 받으신 피해자분께서 83일간 생존을 하셨고 그 생존 당시의 의료 기록을 이제 기록해둔 게 83일이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83일간 사람이 피폭이 돼서 죽어가는 과정을 담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사실 보고서 원자력이 정말 무섭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안 무서운 기술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원자력 기술이 미래의 기술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원자력을 우리가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된 책이 83일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안전한 원자력이 무엇일까? 핵융합이 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원자핵공학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 경험부터 원자핵공학과 입학까지 이제 진로를 발전시켜온 이야기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원자핵공학과에 입학해서 전공을 하게 되면 어떤 것에 대해 배우고 졸업 후 혹은 이제 재학 중에는 어떤 연구들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영상 도입부에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이미 말을 많이 해버렸는데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자력 시스템, 그다음에 방사선, 핵융합 및 플라즈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원자력 시스템, 우리가 흔히 원자력 하면 생각나는 그런 원전들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야가 이제 원자력 시스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원전 그 안에서 뭐 중성자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핵물질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사실 핵물질만 딱 갖다 둔다고 해서 그 원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계통들이 들어갑니다. 냉각수는 어떻게 돌려야 되고 또 증기는 어떻게 발생시켜야 되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파트가 또 있거든요. 그런 계통 연구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야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중성자 물리 그쪽 분야가 있고요. 열수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학과에서는 굉장히 고압의 물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걔네들이 굉장히 안전한 상태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전 해석까지. 그래서 그 분야가 이제 원자력, 열수력 파트로 들어가 있고요. 재료도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 애가 다루는 재료들은 이제 방사선에도 견뎌야 되고요. 고온, 고압에도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를 연구하는 원자력 재료 분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연료를 쓰거나 핵연료를 쓰고 나면 방사선도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걔를 재처리를 또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사용 후 핵연료를 연구하는 파트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분야들은 정말 일부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으로는 이제 원자력 원리, 중성자 수송론 그런 과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자력 재료 기초, 부품 및 소재 그런 거를 배우는 그런 과목들, 원자력 연료체 공학, 열수력 그런 과목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막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과목 이름이 이제 딱 완벽히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원자력공학과 학과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홈페이지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커리큘럼이 잘 정리가 돼 있고요. 또 이제 홈페이지 리뉴얼도 얼마 전에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사선 파트가 있는데요. 이제 방사선 물리와 방호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방사선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방사선이 우리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방호를 배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파괴 검사 들어보셨나요? 예. 네. 네. 이제 딱 뭐 예를 들어서 건물에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 있지? 뜯어볼까 하고 우리가 망치로 다 깨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딱 가서 이제 딱 비파괴 검사로 띠릭 잘 들어가 있다 이런 거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들 혹은 방사선 계측 그런 장비들도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 거를 연구하는 파트가 이제 방사선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라즈마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앞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온 플라즈마, 그다음에 고온 플라즈마 각각 공정 플라즈마, 핵융합 플라즈마로 나뉩니다. 산업에 쓰이는 공정 플라즈마는 굉장히 용도가 다양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반도체 식각에 쓰이는 플라즈마가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이제 어떤 식물이나 그런 농작물의 보관에도 플라즈마 세척 같은 걸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쓸모가 많은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융합 플라즈마는 우리 미래 에너지원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 핵융합로 안에서 플라즈마를 돌립니다. 굉장히 1억 도씨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구에 인공 태양을 만들기 위해 그렇죠. 1억 도씨가 필요하다. 1억 도씨가 필요하다. 라는 굉장히 얘기 온도가 많이 높잖아요. 들었습니다. 굉장히 온도가 높죠. 그런 플라즈마를 연구하고 또 이제 그런 플라즈마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얘를 이제 자기장 안에 가둬서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 것인가. 그러면 그 플라즈마 안에서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파트를 이제 핵융합 플라즈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라즈마를 이제 딱 본격적으로 배우는 과목은 이제 처음 3학년 전공인 이제 플라즈마 기초라는 과목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핵융합 기초, 핵융합 및 플라즈마 실험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공부해본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데 그리고 정말 머리가 빠개질 듯한 그런 난이도를 자랑하는데 그래도 어려운 만큼 보람이 있겠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원자핵공학과에서 배우는 다양한 과목들 그리고 이제 원자핵공학과의 학문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제 상세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학업 외에 원자핵공학과에 다니면서 학부 행사나 동아리 활동에선
어떤 흥미로운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우리 과의 동아리를 소개를 하자면요. 일단 프로톤즈 어떤 동아리인 것 같나요? 이름만 들었을 때. 어, 프로톤이라고 하면 굉장히 학술적인 동아리일 것 같은데 축구 동아리입니다. 네, 프로톤즈 양성자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축구 동아리고요. 뉴트론즈 야구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OOTN이라는 패션 동아리도 얼마 전에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NEBA 네바라는 농구 동아리도 있는데 그 동아리는 이제 교수님도 함께 농구를 하시면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리그 아웃이라고 리그 아웃 혹시 딱 들었을 때 뭐가 떠오르나요? 리그아웃 네. 글쎄요. 뭔가 세워나가다 약간 그런 뜻인데 아, 리그아웃 네, 리그 아웃. 그런 의미였군요. 네. 뭔가 네. 새어 나간다고 하면 액체의 이미지가 있는데 액체. 네, 방탈출 동아리입니다. 네. 네. 저는 뭔가 주류 동아리 같은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주류- 더 특이한 동아리였네요. 주류 동아리 좋은데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학과 안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과 동아리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지가 않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소개만 듣고 얘기만 듣는데 이제 보면은 다들 잘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축제에서 후배들이 서로 만만한 애들끼리 팀 짜서 이제 버스킹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학과 행사에는 일단 크게 오픈랩 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핵공학과 오픈랩 행사라는 게 있는데 오픈 랩 연구실이죠. 이제 각 연구실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각 연구실들을 견학하면서 어떤 설비들과 시설들이 있는지 생활은 어떤지 이제 직접 대학원생 선배님들과 만나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진학에 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 행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원자핵공학과가 다루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서 어떤 학과인지 또 사실 감이 잘 안 올 때도 물론 저학년 때 있고요. 그다음에 감은 좀 잡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걸 하는지 모르겠다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오픈랩 행사를 들으면서 아 이런 연구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어서 굉장히 진로 진학에 있어서 유익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원자핵공학과의 총 MT라는 게 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가는 MT입니다. 교수님들도 함께 가시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본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짝짝꿍하고 노는 그런 MT보다는 수학여행의 대학 버전 같은 느낌이었어요. 일반적인 대학교 MT랑은 조금 다른 분위기. 네, 인가요? MT에 이제 학술을 끼얹은 사실상 이제 견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었고요. 이제 낮에는 다양한 시설들을 견학을 합니다. 네, 교수님도 함께 가시는 그런 행사고 2박 3일간 다양한 전공 관련된 시설들을 저희가 방문 견학을 해서 그런 곳들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실제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질문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갔을 때는 이제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그쪽 본부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원전도 들어가 봤고요. K스타 핵융합로. 대전에 있는. 네, 대전에 있는 핵융합로. 저희는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네. 그런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들을 견학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주시는 사은품도 막 이만큼 받아오고요. 밤에는 숙소에 돌아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장기자랑 같은 것도 하고 행사도 열고 그런 아주 재밌는 행사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저는 작년 2학년 때 갔다 왔었고 내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면 이제 학술 활동과 비학술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학교 생활을 직접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활동이나 의미 있었다고 느끼는 일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조금 질문의 범위를 넓혀서 전반적인 학교 생활이 어떻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제가 알기로는 원자핵공학과가 공대 안에서 아마 두 번째로 작은 학과일 거예요. 인원 규모가 굉장히 작거든요. 32명. 저희 때 정원이 32명이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40명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한 학번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돈독해집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정말 친해져서 같이 막 쇼핑도 다니고요.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여행도 다니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공부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근데 사실 안 어려운 학과가 없죠. 공대 안에서는 안 어려운 학과가 없는데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타 생활. 저희가 과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일단 재건축을 앞두고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과방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 친구들끼리 뭐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요. 시험 전날에 같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축구도 보기도 합니다. 이제 TV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노트북 연결해서 축구 생중계해서 보고 치킨 시켜 먹고 그러기도 합니다. 굉장히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굉장히 네. 적은 인원이서 네. 돈독한 관계로 재밌는 공부를 하는 그런 학과의 이미지네요. 재미있고 어려운 공부를 하는 그런 이미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과방에 그 간이 침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 밥을 새는 분들도 몇 분 계셨고요. 저도 새봤고 과방에서 몇 번 잡았습니다. 추워요. 과방에서 자면 추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자핵 공학과를 지망하는 고등학생들, 이 영상을 보면서 또 원핵공을 지망하게 된 학생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사실 저는 고등학생 들어와서 이제 좀 입시가 실제로 다가왔을 때 그때 이제 원자핵공학과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어떤 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원자핵공학과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게 되었다. 그럼 정말 감사하고 기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자핵공학과는 생각보다 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뭐 핵 분열, 융합, 뭐 방사선, 반도체, 기타 등등 뭐 입자가속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가 첫 번째 핵폭탄 만드나요도 물론 그 오해가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오해고요. 안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하는 게 그럼 다 원전 하나요? 라는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하는 분야가 많고요. 그래서 나중 가면은 그 친구들끼리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가 겹치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너무 좁게 바라보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가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원자력 들어가죠. 핵 연료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핵 연료가 어떻게 되는지 연구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중성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물을 돌려야겠죠. 그런 개통 설비도 들어가야 되고요. 안전 해석도 들어가야 되고요. 벌써부터 지금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만약에 플라즈마를 한다, 그럼 전자기학 해야 되죠. 그다음에 내가 원자력 연료체를 하고 싶다, 그럼 유체역학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야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종합적인 학과다라고 선배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또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나의 선택에 따라서 네, 뭔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느낌이네요.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별명이 공대 안에 자연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원자핵공학과는 물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상 거의 다 물리라고 봐야 돼요. 물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는 제가 물리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 와서 느낀 거는 물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느꼈는데 일단 물리를 적어도 물리에 대한 호감을 갖고 계셔야 된다. 물리에 대한 짝사랑? 네, 짝사랑 정도면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공 과목 중에서도 공학물리 기초, 핵공학, 현대물리 같은 그런 물리를 배우는 과목들도 있고요. 중성자에 관한 것도 결국엔 물리고요. 그래서 물리로 시작해서 물리로 끝나는 듯한 학과다. 그래서 물리를 짝사랑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 원전을 이제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원자핵공학과에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과 괜찮은 걸까 하면서 좀 진학을 망설였던 그런 경우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역사를 설명해 드렸을 때 1959년부터 지금까지 이름 한 번만 바뀌고 쭉 존재했다고 했잖아요. 원자력 기술은 정말 어려운 기술임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기술을 사용 안 할 일은 없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원자력 기술은 이제 에너지 수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또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난제거든요. 미래 기술입니다. 플라즈마도 반도체 기술에 필수적이죠. 방사선도 의료에도 사용되고 뭐 이제 식물 생산에도 작물 생산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핵공학과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1959년부터 지금까지 쭉 존재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쭉 연구를 지속하면서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 원자핵공학 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원자핵공학과는 열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도 실제로 많이 했던 고민이고 제가 원자핵공학과를 진학할 당시에는 실제로 그런 정책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중에서 괜찮겠니 하고 약간 염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믿었고 왔습니다. 원자핵 기술은 미래 기술이고 우리를 먹여 살릴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이제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학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기술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제반을 이루는 많은 기술을 개발하는 원자핵 공학과에 대해서 이제 좋은 설명 주셨는데요. 네. 오늘 하루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원자핵 공학과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고 또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원자핵공학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원자핵공학과 학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대 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